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더운 날인데 그나마 이렇게 가림막이 있어가지고 좀 다행스럽고 바람도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시면서 이 프랭카드를 보셨겠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세종시에 처음 국회의원을 출마를 하려고 그 당시는 연기군이죠. 연기군에 내려가 보니까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 검은 글씨로 세종시는 노무현입니다. 딱 그 문기만 이제 들어있는 프랭카드가 세종시 전체 곳곳에 붙어 있는 것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때 아주 제 가슴이 아주 뭉클한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종시는 노무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장 추구했던 것이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저하고 오랫동안 이제 정치를 제가 모시고 같이 해왔는데 늘 노무현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가장 중심적인 가치는 사람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런 이제 꿈을 갖고 정치를 하셨는데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국가 균형 발전,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국가 균형 발전과 한반도 평화로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역적으로만이 아니고 지역적으로도 균형이 발전되고 계층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되고 남북 관계도 화합을 할 수 있는 이런 국가 균형 발전이 한 축을 이루고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단 사회이기 때문에 분단을 극복하는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드는 것이 또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요즘에 NLL 대화로 공개해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그 NLL이 바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한 큰 테마가 되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중시한 것은 이른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 그 다음에 계층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 그 다음에 지역주의 대결을 해소하는 것, 영호남의 지역주의 대결을 해소하는 것, 이 세 가지 정도를 가장 중요한 국가 균형 발전을 잡았는데 그 국가 균형 발전의 가장 상징적인 것이 세종시였습니다. 수도를 세종시로 옮김으로써 우리가 전부 서울로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상경한다고. 그게 아니고 북쪽에서는 세종시로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올라가고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국토의 중심에 수도를 옮기는 거였습니다. 그걸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이제 내세웠습니다. 제가 그때 기획본부장을 맡아가지고 그걸 공약으로 할 건가 말 건가 참 여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수도를 충청도로 옮겨가면은 수도권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고 표가 막 깨질 것 같고 충청도 표가 얼마나 올지는 불확실하고 충청도 사람들은 저도 충청도입니다만 내색을 잘 안 해서 알 수가 없어요 속을. 그러니까 표를 준다는 사람은 알 수가 없고 수도권에서는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아주 반대가 심하고 우리 당내에서도 굉장히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수도권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충청도는 국회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민주당이. 그러니까 찬성하는 국회의원은 별로 없고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수도권에 많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대통령 후보께서 이거는 이해관계나 타산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나의 철학이다. 그 한마디로 당내를 다 평정을 해버렸습니다. 표는 적게 나와도 좋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인 우리의 철학이다. 해가지고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언론에서 뭐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이제 공방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내에서도 반대가 많고 그래서 제가 따져보니까 충청도에서 올 표는 한 30만 표 정도가 더 올까 말까 하고 수도권에서 나갈 표는 한 50만 표가 나가고 표로 봐서는 약간 손해일 것 같아요. 그러나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런 정치적인 가치와 철학이 없이는 이 수도권 과밀화를 막아낼 수도 없고 수도권 과밀화 때문에 받는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아파트 한 평에 제가 살고 있는 신림동 아주 허름한 아파트인데 그게 32평짜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값이 4억 원 합니다. 4억 원. 방이 3개인데 방 하나는 허드렛방으로 써요. 주로 뭐 안 쓰는 물건 넣어놓는 방으로. 그러니까 1억 3천만 원짜리 창고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1억 3천만 원짜리 창고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 그 삶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세종시로 이사 와서 내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30평짜리 집 짓는 돈이 공사비가 1억 3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예? 근데 수도권에서는 1억 3천만 원짜리 창고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그 낭비입니까? 이렇게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어렵고 지방은 경제활동이 안 돌아가서 어렵고 이렇게 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걸 옮기자 이렇게 해서 공약을 했는데 이겼습니다. 국민들이 선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세종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이춘희 세종시 시당위원장이 기획단장을 맡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위헌 결정이 나버렸어요. 2005년도에. 이미 막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헌법재판관들이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관습헌법 옛날 조선조 시대에 있던 경국대전을 관습 그 법전이라고 보고 그걸 근거로 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위헌 결정을 내린 9명의 재판관은 두고두고 얼굴을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법조계 최악의 말하자면 악의적인 그 위헌 결정입니다. 우리는 이미 48년에 국가를 건립하면서부터 헌법을 명문화된 헌법을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집행이 되는데 경국대전은 벌써 500년 전 법전을 가지고 그 관습헌법을 가지고 들이대는 그런 너무 재판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대법원장을 지내신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그 법조계 교육하는 데서 그 결정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행정수도가 이전하지 못하고 일부 정부의 11개 부처, 2청, 2처 요것만 옮기는 걸로 결정이 되는 바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그래서 그걸 줄여서 행복도시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건립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거기가 독립된 국회의원 선거구가 되고 시장도 뽑고 해서 2012년에 아무도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예상 뭐 거기를 누가 가려고 합니까? 허벌판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기획도 하고 대통령과 함께 추진했던 데이기 때문에 제가 출마를 그냥 일단 가서 겪어보자 하고 갔는데 우리 세종 시민들이 저를 덜컥 선택을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꼼짝없이 세종시에 지금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도 이제 거기다 하고 거기다 딱 밭도 하나 좀 사가지고 농사 오래 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딸기, 도마도, 고추, 오이, 가지, 상추, 쑥갓 이건 잔뜩 따먹고 있습니다. 가을에 놀러 오시면은 옥수수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제가 세종시를 책임지는 입장으로 가서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한 10여 년 동안 잘 키워가지고 정말로 행정수도가 옮겨온 건 아니지만 행정수도가 옮겨온 건 못지않은 명품 도시를 만들어내는 일이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잘 발현시키는 일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요했던 것이 혁신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쪽 경남에 오면은 옛날 주택공사, 토지공사, 요새는 그걸 LH라고 그러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약 20개의 국가 공공기관이 지금 내려와서 도시 하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한전이 중심이 돼서 또 도시를 하나 만들고 있고 전국에 걸쳐서 수도권만 빼고 국가 공공기관을 150개를 지방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때 그 직원들이 안 가려고 그렇게 그 저항을 하고 해도 끝까지 설득을 해서 이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혁신도시가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김천에 지난번에 갔다 오다 보니까 아주 KTX 김천 옆에다가 잘 만들고 있더구만요. 또 전라북도는 김제 쪽에다 지금 잘 만들고 있고 곳곳에 다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혁신 도시를 만드는 것이 또 국가 균형 발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기업 도시. 기업 도시를 이제 6개를 그때 만들었는데 그건 기업들이 자율권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기업들이 수익성이 적으니까 잘 지금 추진이 안 돼서 좀 더디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 세 개를 만들어내는 것이 일단 국가 균형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복지를 확대하는 겁니다. 사회계층 간의 균형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을 그때부터 처음 2006년부터 지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때 85,000원 줬는데 이번 대선 공약에서 박근혜 후보가 2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해놓고 지금 약속을 안 지키려고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슬쩍 이렇게 둘러먹는 거죠. 그건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경제개발 과정에서 자기 몸을 바쳐서 거의 산재병을 다 감수해가면서 50년 동안 일해오신 분들인데 이제 그분들의 겨우 용돈 정도 되는 수준을 안 준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 정부 때는 일단 착수를 했습니다. 1인당 87,000원 그리고 부부가 받으면은 13만 원. 사실은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부부가 받으면 17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이혼하면은 17만 원이 되고 각자 받으니까 이혼을 안 하면은 13만 원이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혼을 권장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그 불합리한 제도를 거쳐서 적어도 네 분이 살고 계시다면은 40만 원, 혼자 계시다면은 한 25만 원. 이 정도만 돼도 그 지역에서 그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용돈은 낼 수 있는 돈입니다. 일본은 지금 내가 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 가까이를 드립니다.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도 2,500불 정도를 줍니다, 한 달에. 근데 우리는 지금 불과 100불 주는 겁니다. 100불. 10몇만 원 줘봐야 100불 주는 건데 이렇게 이제 2만 불 소득이 됐는데도 그렇게 몰인정한 사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 아까 제가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인 거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세대간을 이어서 경제 발전을 그분들이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의 후속 세대들이 그분들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 숫자가 앞으로 계속 많아집니다. 지금 124세까지 살아야 정상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중간에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막 하니까 124세를 못 가는 것이지 인간의 수명은 원래 124세까지입니다. 장기가 그렇게 124년 동안 쓰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60세가 되면 다 바꾸죠. 임플란트도 하고 안경도 쓰고 나식 수술도 하고 허리도 고치고 이게 반밖에 제대로 못 쓰고 바꾸는 거거든요. 이런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사회적인 후속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낼 사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원래 연금 체계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40년 동안 일하고, 그러니까 25세에서 직장에 들어가 가지고 65세까지 40년 동안 일하고 75세 내지 80세 10년 내지 15년 동안 연금 받다가 돌아가시면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4대 1이 돼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우리는 지금 백수들이 많아져 가지고 젊은 백수들은 나이 30세에 취직을 해서 50세나 55세에 퇴직을 하고 80세까지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년 일하고 25년을 연금을 받으니까 연금이 남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맞는 새로운 연금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분배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저희가 어느 정도 줄거리는 잡았는데 아직 그 충분히 발전을 못 시킨 채 정권을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정권을 뺏기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완전히 부익부 빈익분으로 가고 있는 사회가 돼버렸거든요. 지금 경제가 아주 엉망이죠. 일자리가 없죠. 시간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라고 지금 그렇게 속이려고 그러고 있죠. 시간제 일자리는 그냥 시간제 일자리지 좋은 일자리일 수는 없죠. 일자리라고 하는 건 안정되고 자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또 그만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야지 아르바이트 자리를 자꾸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자리 숫자만 채우려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시급 자리. 시급도 제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4,800원 시간급 최저임금이 4,800원 가지면 뭐 사 먹을 수 있죠? 짜장면 한 그릇. 네? 짜장면 한 그릇. 짜장면 6,000원이에요. 그 동네는 비싸네요. 세종시는 5,000원인데. 원래 그 최저임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그 나라의 기준을 삼습니다. 대개 우리는 이제 짜장면 한 그릇 정도를 사 먹는데 다른 나라 웬만한 나라들은 맥도날드 2개 내지 5개를 사 먹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에다가 그 콜라까지 포함해서 대개 요즘에 얼마 합니까? 한 6, 7천 원 하나요? 대개 2개 정도를 사 먹을 수 있어야 기본적으로 사람 사는 세상 같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유럽의 나라들이 아주 비싼 그 고소득인 데는 5개 정도를 사 먹고 웬만한 나라들은 그 2개 정도를 사 먹습니다. 그러니까 한 3, 4천 원 되는 거예요. 시간급. 이렇게 돼야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갖추면서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한테 급식을 주자니까 왜 무료로 주느냐? 돈을 받고 줘야지.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군대 가 있는 의무 병사한테 도시락 사갖고 와서 보초을 하면 누가 쓰겠어요? 의무교육이면 의무급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의무교육을 시키려면은 학교 안 가면 벌 받잖아요. 의무교육이니까. 그러려면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품을 다 제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교과서, 급식, 그 준비물 이런 거 학교에서 다 줘야 되는 거거든요. 유럽의 교실들은 학교 안에 간식까지 차려놨습니다. 교실 안에. 그 쉬는 시간에 애들이 먹을 수 있도록 요구르트, 과일, 초콜릿, 치즈 이런 거 학교 교실 안에 놓았다고요. 필요한 때는 언제든지 가지고 먹을 수 있게. 그런 정도가 돼야만이 그것이 이른바 사람 사는 세상의 학교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처럼 이렇게 그 인색한 사회가 돼서는 나라가 발전을 못하는 거거든요. 계속 갈등만 겪는 것이지. 이런 그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아까 말한 그 이런 SOC 투자 쪽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진도가 나갔는데 이런 사회복지 정책 쪽은 초기 단계에 우리가 머물르고 많은 상태에서 정권을 뺏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해내 나가느냐는 것이 큰 과제라고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돼요. 요즘에 NLL 건 가지고 막 굉장히 시끄러운데 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되느냐면요. 우리가 분단된 지 벌써 5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60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쏟아부은 그 국방비가 얼마입니까? 엄청난 국방비를 1년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국방비를 약 30조 원을 매달 써요. 매년. 약 300억 불 정도를 씁니다. 유럽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200억 불 정도밖에 안 써요.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더 큰데도 우리는 2만 불 국가인데 300억 불을 국방비로 쓰고 독일 같은 데는 4만 불 국가인데 200억 불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국방비 비중이 굉장히 작은 거죠. 우리는 너무 큰 거예요. 그 돈을 가령 300억 불을 안 쓰고 남북 간에 평화가 오고 긴장이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150억 불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럼 150억 불이면 15조 원이나 되는 돈 아닙니까? 그 15조 원이나 되는 돈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 정책에 재원을 투자하면은
훨씬 지금보다 복지 정책이 강화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남북 간의 대화거든요.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하고 대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나 미국하고 대치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유일하게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은 남북 관계거든요. 남북 관계. 여기다가 지금 돈을 300억 불을 쏟아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60만 병사들이 거기 가서 복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젊었을 때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해야 될 때 한반도 그 휴전선에 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빨리 바꾸는 평화 체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처음으로 2000년대에 6.15 정상회담을 해서 기본적인 남북 간의 대화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4일 날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구상을 구체화시키는 정책을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서해 평화 공동 어로 지역을 만들어서 긴장을 완화시키자. 그게 NLL 선입니다. 지금 그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시기 전에 공동 어로 구역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걸 참모진들하고 논의하실 적에 NLL 선을 기준으로 해서, NLL이라는 게 북침 한계선이거든요. 북방 한계선인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등거리 등면적 같은 거리에 같은 면적으로 하자. 근데 거기가 북쪽에가 많아요. 남쪽보다. 남쪽 고기들은 배가 좋아서 자꾸 잡으니까 북쪽으로 피신을 갔어요. 북쪽은 배가 약하니까 싹쓸이를 못하는데 남쪽은 싹쓸이를 하니까 고기가 NLL 선에서 북쪽이 더 많아요. 남쪽보다. 그러니까 공동구역을 똑같이 해놔버리면은 북쪽 고기만 많이 잡게 되잖아요. 그래서 등면적을 잘 고려해가지고 균형 있게 고기가 잡힐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협상을 하러 가신 거거든요. 그 기준선이 NLL입니다. 근데 그건 무슨 뭐 NLL을 포기했느니 뭐했느니 한참 막 하다가 드디어는 정상회담 회의록까지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정말로 그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저는 회의록 공개한다고 하길래 탄핵할 때하고 비슷한 느낌을 가졌어요. 2003년도에 탄핵을 할 적에 이 사람들이 탄핵하는 것은 내라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다. 당선된 대통령을 국회에서 몰아낸다는 건 그건 뭐 합법적인 내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끝내 했어요. 해가지고 역풍이 불어서 열린우리당이 150 몇 명이 당선이 됐죠. 이번도 대화로 공개한다길래 참 저런 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외교 관례상 안 되는 일이고 또 법률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고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국회의 3분의 2의 요구가 있지 않는 한은 그 공개를 못 하는 거예요. 대통령만이 본인만이 공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 사모님도 공개 못 하는 거예요. 이건 국가 기록물인과 동시에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그걸 읽고 다녀. 예? 그걸 다녔다고 막 자기가 자랑을 했어. 당회에서.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짓이냐고 막 이제 언론에서 반격이 나오고 국민들 촛불 시위가 나오니까 여론이 뒤집어졌어요. NLL 포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55%가 나오고 NLL 포기한 것 같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25%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꼬리를 빼고 있어요. 꼬리를 빼고 있는데 이미 걸려버렸어. 이제 읽었다는 것 자체, 소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 그것만으로도 기록물 관리법 위반 사항입니다. 권영세 지금 중국 대사로 가 있죠. 또 김무성 의원이 그걸 가지고 유세 때 써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고서 문제가 되니까 기록물이 아니고 그냥 간단한 문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한 표현을 보니까 전문을 갖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오도 가도 못하게 됐는데 전 그게 걱정이 아니고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걱정이에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은 오자마자 공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했으면은 오자마자 이제 공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나눴는가. 외교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한테 어떤 때는 존중도 해주고
외교를 하면서 내가 이익을 취하는데 넌 나쁜 놈이다, 나쁜 놈이다 이러면서 그게 나한테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외교가 되겠어요? 적하고도 외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적하고도. 더군다나 남북관계는 군사적인 대치관계 있잖아요. 그 대치한 사람한테 막 협박을 하면서 어떻게 협상이 되겠어요?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 역지사지할 줄 알아야 협상이 되는 거죠. 그 협상한 걸 가지고 무슨 뭘 했느니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한테 나라를 우리가 맡겼다는 게 참 죄송스럽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꼭 이겨서 이걸 끌어갔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정말 진지하게 많이 열심히 다 도와주셨는데 저희들이 잘못해서 당에서 잘못해가지고 결국 100만 표 차이로 이제 졌습니다. 우선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여기 계신 노무현 대통령한테 죄송하고 모든 분들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좀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여망이 받쳐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선거에서 이기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과 함께 그걸 펼쳐나가고 하는 것이 정치인데 국민들의 그 여망을 저희가 충분히 수렴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또 반성을 많이 합니다만 반성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또 희망을 가지고 이제 해나가야 되는데 요즘 NLL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참 너무 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좀 무지막지하고 이 염치도 없고 미래도 생각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승자박이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젠가는 남북 대화를 해야 될 텐데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을 해야 될 텐데 서로 간에 이제는 언제 이 기록물이 공개될지 모르니까 허심탄회한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서로 말하자면 욱박지르는 얘기나 해야 돌아와서 국민들한테 내가 이렇게 욱박지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자승자박하고 앞을 한치도 못 알아보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다행히 국민들 여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전이 됐습니다. 아마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는다고 옛날 삼국지에서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지만 그 대통령을 폄훼하고 왜곡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여론에 쫓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벌려놓고 중단하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인데 일단 이 사람들이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정말로 집요하고 아주 철저한 분발을 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의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개성공단에 가 있는 우리나라 130개의 기업들이 5만 명의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5만 명.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이 다 포함해서 130불입니다. 130불.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 15만 원이면 우리나라에서 일당이죠. 하루 일당. 남성들 하루 일당. 그게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받는 월급입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이 대개 300불입니다. 300불.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있는 사람들보다 중국 노동자들이 2.5배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북한은 일찌감치 고등학교까지 다 의무교육을 다 이행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이하 학력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기가 아주 좋아요. 다른 나라 가면 언어가 우선 안 통하고 교육을 시키기가 어려운데 개성공단은 아주 그게 쉽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요. 월급은 절반이 안 되는데 생산성이 한 2배쯤 됩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노동자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 4배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4배의 효과가. 그런 사람들이 5만 명이 있는데 그게 지금 중단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런 공단을 북한에다가 원산에도 하나 더 만들고 남포에도 하나 더 만들고 해주에도 하나 더 만들고 노무현 대통령 구상은 그런 구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군데 정도 만들어 놓으면 한 20만 명이 고용될 거 아닙니까? 20만 명이 고용되면은
100만 명이 먹고 사는 거거든요. 100만 명이. 그럼 전쟁을 어떻게 해? 못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지금 김치를 한 5억 불 정도 수입합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사 먹는 김치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한 김치들인데요. 중국 사람들은 김치 먹지도 않고 담글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조선족들을 시켜서 만들어서 우리가 수입을 해오는 거죠. 그럴 거라면 차라리 개성이나 어디 철원이나 이쪽에다가 그 식품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가 한 2억 불만 들여오면은 얼마나 좋아요. 신토부리, 응? 물류 비용 싸고 신선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북한 군인들 요새 싸울 일도 없이 쉬고 있는데 농사지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물류창고 만들어가지고 가져오면 얼마나 좋은 김치를 우리가 담궈 먹을 수 있겠어요. 2억 불만 가지면. 이럴 수 있는 남북 간에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이런 것을 다 기회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그 대치를 통해서 북이 붕괴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건 참 어처구니 없는 그 발상입니다.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 줄 아세요? 독일이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민연금 그걸 1년에 2천억 불씩을 썼어요. 2천억 불씩을. 그래가지고 1천억 불씩을 20년에 2조 불을 썼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반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동독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을 전부 아까 말한 생계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집도 줘야 되고 의료도 해줘야 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로 말하면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다 인정해줘야 돼요. 북한에 2,300만 명이 지금 살고 계신데 만약에 북한이 갑자기 붕괴된다면은 그 중에 상당수는 남쪽으로 내려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내려와가지고 수도권의 노숙자로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집이 없으니까 수도권의 전철역을 중심으로 노숙자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IMF 외환위기 닥쳤을 때처럼. 그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헌법으로 지금 북한이 붕괴가 되면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 국민으로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 독일 사람들이 늘 만나서 저희가 대화를 해보면 절대로 독일 방식으로 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말로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 통일은 통일이지만 우리 방식은 절대로 좋은 통일이 아니다. 남북 간의 격차를 해소해가지고 서서히 이질화시키는 걸 극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려면은 남북 관계의 경제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인적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군비 증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동북아는 다 세계 열강이 사는 데이기 때문에 군비 증강이 이루어지는 걸 따라가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중국은 요새 국방비를 1년에 한 600억 불을 씁니다. 일본도 500억 불 정도를 쓰고 있고 우리는 약간 제가 300억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라들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5%만 올려도 쑥쑥 커져요. 그게 1년에. 우리는 그렇게 키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비 경쟁에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그 가랭이 찢어지는 그런 꼴이 되고 맙니다. 옛날에 소련이 미국하고 군비 경쟁하다 망한 거 아닙니까? 핵무기 개발하고 우주선 개발하고 하다가 도저히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망해버린 거거든요. 이 동북아에서 군비가 강화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로 이 현재 경제조차도 더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비를 축소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군비를 축소. 그러면은 육자회담을 해서 동북아의 평화지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동북아 평화위원회를 지대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남북 간의 마전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만들어서 정말로 이제는 서로가 인정하는 대표부를 교환을 하고 대사를 교환하고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하고 일본하고도 수교하고 이렇게 해서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군비도 축소하고 국방비를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이 시장이 안정이 돼서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안심하고 주식시장에도 투자를 하고
우리 주식시장에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약 3천억 불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정이 돼야 돼. 안정이. 이렇게 하려면 남북관계를 잘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주식시장이 지금 1800밖에 안 되느냐 하면은 참여정부 때 2000이 넘었잖아요. 지금 1800밖에 안 돼. 엊그저께는 1700대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남북관계가 잘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단기 투자에 들어와 있죠. 장기 투자를 안 하고. 바로바로 빼갈 수 있도록.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건 북한도 지금 바래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리고 봉쇄돼 있으니까 지금 사회주의 여러 나라들이 그 붕괴가 되면서 북한이 수출을 하든 무기나 이런 걸 수출하던 나라들이 다 어려워졌잖아요. 수출 대상국이 없어졌어요. 북한이 지금. 그래서 남북 관계를 교류를 발전시켜 가지고 공단도 만들고 아까 말한 그런 체제를 만들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면은 제가 보기에는 상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국방비도 줄고 우리 중소기업들도 그 개성공단에 150개가 있으면은 4개 더 만들면은 600개 중소기업들 진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농식품 회사도 진출할 수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 갖고 오는 물건들이 가격이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가 있는 기업들이 만드는 것보다 더 싸잖아요. 인건비가 반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일석삼조, 4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일본이 그걸 지금 노리고 있어요. 일본이. 얼마 전에 일본이 지금 아베 수상의 특별 보좌관이 평양에 가서 김영남 위원장을 만났잖아요. 수교하자고. 북한도 수교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북한은 일본하고 수교하면은 식민지 배상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65년도에 김종필 총리가 협상을 해서 배상금을 조금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지금 북한은 대략 100억 불 내지 150억 불 정도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만이 받은 걸 기준으로 하면은. 그럼 그게 시드머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경제 발전을 하는 초기 자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걸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납치해간 문제만 해결해 주면은 일본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가 납치해 온 게 아니니까 자기 앞에 사람들이 해온 거니까 부담이 좀 적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또 미국하고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북한이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받는 거거든요.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 공격하는 겁니다. 이라크라든가 그 리비아라든가 이런 데 공격받는 걸 봤잖아요. 미국의 공격 능력이라는 건 막 정말로 한 번에 그냥 그 때리는 공격 능력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컴퓨터로 이제 조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그 미국의 공격 능력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을 잘 안 밝히는 거죠. 이 전동차도 세 대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 가려면은 세 대가 어디에 타 있는지 모르게 하려고 세 대가 방향이 각각 다르게 동시에 움직여요. 승용차도 마찬가지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그 위협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기들 체제가 보장되려면은 미국하고 수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하고 수교를 하려는데 미국의 요구가 비핵을 전제로 하는 거죠. 비핵을. 한반도 비핵화를.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협상하자고 지금 북한이 나오고 있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비핵이라는 건 말도 꺼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한번 물러섰어요. 이제. 얘기 한번 해보자. 비핵 문제 포함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김계관 부장이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이제 다음 달에 러시아를 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하자.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어요. 또 미국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미국은 단 비핵화가 전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걸 전제를 하나도 안 다룬 그 고집을 한다면 협상이라는 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육자 회담으로 이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해야 됩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도에 하셨는데 하필 그때 클린턴 정부가 끝나면서 부시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방해를 놨어요. 그래가지고 6.15 정상 이후 후속 조치를 많이 못 하셨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초기에 북한에서 막 핵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2007년도 임기 말에 가서 정상회담 하다 보니까 합의만 해놨지 진도가 또 못 나갔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뭐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건 뭐 제껴놓고, 예, 대통령한테 제낀다는 말은 좀 과하니까 그냥 모셔놓고,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초입니다. 그리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예전보다는 한반도 문제에 신경을 좀 더 써요. 초기에 일기 때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반도보다는 뭐 리만 브라더 사태니 뭐 딴 데 신경 쓸 게 많아가지고 한국 문제에 가서 신경을 거의 못 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얘기가 할 수 있는 단계가 온 거죠. 이런 기회에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을 해가지고 서로 합의된 사항이 뒤로 돌아서지 못할 정도로 불가역적으로 진도가 좀 나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자기의 치적도 되고 그것이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내는 초석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만 임기 5년 동안에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가장 잘한 대통령 중에 하나로 손꼽힐 겁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대통령을 비판할 건 비판하고 잘 이렇게 격려를 해가지고 좋은 일을 잘 하게끔 만드는 것, 이것도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시간은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객관적인 조건은 전에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있는 단계인데 안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역사의 천벌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잘 풀어가지고 아까 말한 평화체제를 만들어내고 북미가 수교가 되고 북일이 수교가 되면은 한 100억 불 내지 150억 불어치의 경제개발 기초자본, 초기자본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공사를 얼마든지 많이 딸 수가 있잖아요. 일본의 기술이나 그 생산시설은 너무 고도화돼서 지금 북한에는 잘 안 맞아요. 오히려 우리 정도의 기술이나 생산시설이 지금 딱 적합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것을 잘 활용하는 그런 이제 실질적인 실리적인 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구체화돼야만이 정말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런 구체성이 없이 말로만 날 믿어라 믿어라 하는 건 사람 속을 어떻게 믿어요? 대화로 또 막 까는 판에. 그건 아닌 거거든요. 정말로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자. 이게 하나씩 둘씩 쌓아져 나갈 때 신뢰가 생기는 것이지 처음부터 신뢰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이미 극도로 지금까지 감정적으로 대립을 해왔는데. 저도 평양 가서 저분들을 만날 때 처음에는 굉장히 경계했어요. 저도 이놈들한테 또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 만나보면 막 장광설을 풉니다. 시간은 별로 없는데 혼자서 시간을 다 써먹어요. 그럼 발을 이제 컷을 하거든요. 그럼 나도 좀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럼 제가 한 5분 하면 또 카트하고 들어와도 또 막 한 말을 끊고 막 그래요.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예의도 없고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기들이 늘상 그렇게 해왔어. 선전전.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안 그래요. 이제 초기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정확하게 시간을 반씩 쓰는 거다. 시간을 정확하게 반씩 쓰는 거다. 네가 3분 얘기하면 나도 3분 얘기하고, 응? 이렇게 대화가 오가야지 니네가 주장만 자꾸 해갖고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요즘에는 만나면 이제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그렇게 해서 그런 국제적인 관행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인도적 지원도 하고 이산가족 만남도 하고 금강산을 잘 자놓고 한 번도 지금 못 써먹고 있고. 우리가 미국이나 뭐 중국하고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나라 성격이 다르니까. 유럽에 있는 국가들하고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소득이 2배 높은 게 결정적인 차이가 아니고 이런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유럽은
20세기에 1, 2차 세계대전을 치렀지만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독일이 반성을 해갖고 EU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경계가 없어졌어요. 경계가. 이 기름값이 독일이 싸면은요, 헝가리 사람들이 독일을 거쳐서 어디 딴 나라로 가요. 이제 국경선이 없어졌으니까. 그럴 정도로 유럽은 평화지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군복 입은 사람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세계 최강의 맞으면 군사적 강국들이 지금 포진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차이가 아주 큰 차이고요. 두 번째가 큰 차이가 뭐냐면 사람을 사람으로서 보느냐 아니면 이용할 수단으로 보느냐. 적어도 이 사회에서 함께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어서 서로 존중하는 사회. 그게 훨씬 더 공동체적인 문화와 가치인데 우리는 그저 잠깐 이용해 먹을 사람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임금 작게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친 맞은 경쟁 사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약육강식의 사회를 만들고 이렇게 해갖고는 그 사회가 평화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우리의 가치관 그 다음에 그런 그 평화 체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이제 정책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그런 걸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어느 정도 이제 좀 하는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도 있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안정돼 해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오래 하면서 정말로 대통령하고는 참 격의 없이 일 참 많이 같이 했어요.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되게 이제 많이 했는데 그때는 저에게 대통령께서 책임 총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총리가 웬만한 일은 다 알아서 해라. 인사까지 다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소신껏 일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들은 총리한테 그런 소신을 안 줘요. 권한을. 그러니까 대독 총리로 다시 돌아갔죠 지금.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적어도 헌법 정신을 살려서 헌법 정신에 우리나라가 대통령과 총리가 분권화된 활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대통령은 외교 국방을 중심으로 해서 총리는 내치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헌법 정신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은 그게 내각제로 우리가 헌법이 만들어졌던 건데 이승만 대통령이 고집을 하는 바람에 내각제적 성격의 대통령제라고 하는 모자를 씌운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 가다 보니까 대통령이 독식하는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저한테 총리를 하라고 말씀하실 적에 우리 헌법 정신을 살려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은 총리한테 다 줘가지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처의 자율성이 아주 그땐 많았었죠. 힘은 들지만 부처의 자율성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신명나게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엔 이제 그러진 못합니다. 그런 헌법 체계도 이제 우리가 새로운 미래에 맞게끔 다시 이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당에서 이제 제가 제일 다선 의원인데 그 여러 의원들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국민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잘 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다시 다잡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환 이사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4만 명이 넘는 재단 후원 회원이 생기셔가지고 1년에 약 한 50억 정도의 회비가 들어옵니다. 1년에. 전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기념재단입니다. 1년에 500만 불이 후원금으로 들어오는 그것도 전부 10,000원씩 20,000원씩 누가 큰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고마운 재단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서 대통령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잘 발전시켜서 여러분의 뜻에 잘 보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장을 지내신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그 법조계 교육하는 데서 그 결정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행정 수도가 이전하지 못하고 일부
정부의 11개 부처, 2청 요것만 옮기는 걸로 결정이 되는 바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그래서 그걸 줄여서 행복도시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건립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거기가 독립된 국회의원 선거구가 되고 시장도 뽑고 해서 2012년에 아무도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예상 뭐 거기를 누가 가려고 합니까? 허벌판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기획도 하고 대통령과 함께 추진했던 데이기 때문에 제가 출마를 그냥 일단 가서 겪어보자 하고 갔는데 우리 세종 시민들이 저를 덜컥 선택을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꼼짝없이 세종시에 지금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도 이제 거기다 하고 거기다 딱 밭도 하나 좀 사가지고 농사 오래 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딸기, 도마도, 고추, 오이, 가지, 상추, 쑥갓 이건 잔뜩 따먹고 있습니다. 가을에 놀러 오시면은 옥수수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제가 세종시를 책임지는 입장으로 가서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한 10여 년 동안 잘 키워가지고 정말로 행정수도가 옮겨온 건 아니지만 행정수도가 옮겨온 건 못지않은 명품 도시를 만들어내는 일이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잘 발현시키는 일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요했던 것이 혁신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쪽 경남에 오면은 옛날 주택공사, 토지공사, 요새는 그걸 LH라고 그러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약 20개의 국가 공공기관이 지금 내려와서 도시 하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한전이 중심이 돼서 또 도시를 하나 만들고 있고 전국에 걸쳐서 수도권만 빼고 국가 공공기관을 150개를 지방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때 그 직원들이 안 가려고 그렇게 저항을 하고 해도 끝까지 설득을 해서 이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혁신도시가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김천에 지난번에 갔다 오다 보니까 아주 KTX 김천 옆에다가 잘 만들고 있더구만요. 또 전라북도는 김제 쪽에다 지금 잘 만들고 있고 곳곳에 다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또 국가균형발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기업도시. 기업도시를 이제 6개를 그때 만들었는데 그건 기업들이 자율권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기업들이 수익성이 적으니까 잘 지금 추진이 안 돼서 좀 더디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 3개를 만들어내는 것이 일단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복지를 확대하는 겁니다. 사회계층 간의 균형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을 그때부터 처음 2006년부터 지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85,000원 줬는데 이번 대선 공약에서 박근혜 후보가 2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해놓고 지금 약속을 안 지키려고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더운 날인데 그나마 이렇게 가림막이 있어가지고 좀 다행스럽고 바람도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시면서 이 프랭카드를 보셨겠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세종시에 처음 국회의원을 출마를 하려고 그 당시는 연기군이죠. 연기군에 내려가 보니까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 검은 글씨로 세종시는 노무현입니다. 딱 그 문기만 이제 들어있는 프랭카드가 세종시 전체 곳곳에 붙어 있는 것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때 아주 제 가슴이 아주 뭉클한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종시는 노무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장 추구했던 것이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저하고 오랫동안 이제 정치를 제가 모시고 같이 해왔는데 늘 노무현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가장 중심적인 가치는 사람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런 이제 꿈을 갖고 정치를 하셨는데,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국가 균형 발전,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국가 균형 발전과 한반도 평화로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역적으로만이 아니고 지역적으로도 균형이 발전되고 계층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되고 남북 관계도 화합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국가 균형 발전이 한 축을 이루고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단 사회이기 때문에 분단을 극복하는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드는 것이 또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요즘에 NLL 대화로 공개해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그 NLL이 바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한 큰 테마가 되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그 국가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중시한 것은 이른바 그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 그 다음에 계층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 그 다음에 지역주의 대결을 해소하는 것, 영호남의 지역주의 대결을 해소하는 것, 이 세 가지 정도를 가장 중요한 그 국가균형 발전을 잡았는데, 그 국가균형 발전의 가장 상징적인 것이 세종시였습니다. 수도를 그 세종시로 옮김으로써 우리가 전부 서울로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상경한다고. 그게 아니고 북쪽에서는 세종시로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올라가고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국토의 중심에 그 수도를 옮기는 거였습니다. 그걸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이제 내세웠습니다. 제가 그때 기획본부장을 맡아가지고 그걸 공약으로 할 건가 말 건가 참 여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수도를 충청도로 옮겨가면은 수도권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고 표가 막 깨질 것 같고 충청도 표가 얼마나 올지 슬쩍 이렇게 둘러먹는 거죠. 그건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경제개발 과정에서 자기 몸을 바쳐서 거의 산재병을 다 감수해가면서 50년 동안 일해오신 분들인데 이제 그분들의 겨우 용돈 정도 되는 수준을 안 준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 정부 때는 일단 착수를 했습니다. 1인당 87,000원, 그리고 부부가 받으면은 13만 원. 사실은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부부가 받으면 17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이혼하면은 17만 원이 되고 각자 받으니까, 이혼을 안 하면은 13만 원이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혼을 권장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 불합리한 제도를 거쳐서 적어도 네 분이 살고 계시다면은 40만 원, 혼자 계시다면은 한 25만 원, 이 정도만 돼도 그 지역에서 그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용돈은 낼 수 있는 돈입니다. 일본은 지금 내가 살면은 운하돈으로 300만 원 가까이를 드립니다.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도 2,500불 정도를 줍니다, 한 달에. 근데 우리는 지금 불과 뭐 100불 주는 겁니다. 100불. 10몇만 원 줘봐야 100불 주는 건데, 이렇게 이제 2만 불 소득이 됐는데도 그렇게 몰인정한 사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 아까 제가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인 거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세대간을 이어서 경제 발전을 그분들이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의 후속 세대들이 그분들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 숫자가 앞으로 계속 많아집니다. 지금 124세까지 살아야 정상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중간에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막 하니까 124세를 못 가는 것이지, 인간의 수명은 원래 124세까지입니다. 장기가 그렇게 124년 동안 쓰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60세가 되면 다 바꾸죠. 임플란트도 하고 안경도 쓰고 라식 수술도 하고 허리도 뭐 고치고, 이게 반밖에 제대로 못 쓰고 바꾸는 거거든요. 이런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사회적인 후속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연금을
국민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낼 사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원래 연금 체계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40년 동안 일하고, 그러니까 25세에서 직장에 들어가 가지고 65세까지 40년 동안 일하고 75세 내지 80세 10년 내지 15년 동안 연금 받다가 돌아가시면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4대 1이 돼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우리는 지금 백수들이 많아져 가지고 젊은 백수들은 나이 30세에 취직을 해서 50세나 55세에 퇴직을 하고 80세까지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년 일하고 25년을 연금을 받으니까 연금이 남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맞는 새로운 연금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분배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저희가 어느 정도 줄거리는 잡았는데 아직 그 충분히 발전을 못 시킨 채 정권을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는 불확실하고, 충청도 사람들은, 저도 충청도입니다만 내색을 잘 안 해서 알 수가 없어요, 속을. 그러니까 표를 준다는 사람은 알 수가 없고, 수도권에서는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아주 반대가 심하고, 우리 당내에서도 굉장히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수도권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충청도는 국회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민주당이. 그러니까 찬성하는 국회의원은 별로 없고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수도권에 많고.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대통령 후보께서 이거는 이해관계나 타산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나의 철학이다, 그 한마디로 당내를 다 평정을 해버렸습니다. 표는 적게 나와도 좋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인 우리의 철학이다 해가지고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언론에서 뭐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이제 공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내에서도 반대가 많고, 그래서 제가 따져보니까 충청도에서 올 표는 한 30만 표 정도가 더 올까 말까 하고, 수도권에서 나갈 표는 한 50만 표가 나가고, 그래서 표로 봐서는 약간 손해일 것 같아요. 그러나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런 정치적인 가치와 철학이 없이는 이 수도권 과밀화를 막아낼 수도 없고, 수도권 과밀화 때문에 받는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아파트 한 평에, 제가 살고 있는 신림동 아주 허름한 아파트인데 그게 32평짜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값이 4억 원 합니다. 4억 원. 방이 3개인데 방 하나는 허드렛방으로 써요. 주로 뭐 안 쓰는 물건 넣어놓는 방으로. 그러니까 1억 3천만 원짜리 창고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1억 3천만 원짜리 창고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 그 삶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세종시로 이사 와서 내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30평짜리 집 짓는 돈이 공사비가 1억 3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예? 근데 수도권에서는 1억 3천만 원짜리 창고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그 낭비입니까? 이렇게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어렵고 지방은 경제활동이 안 돌아가서 어렵고, 이렇게 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걸 옮기자 이렇게 해서 공약을 했는데 이겼습니다. 국민들이 선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세종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이춘희 세종시 시당위원장이 기획단장을 맡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위헌 결정이 나버렸어요. 2005년도에. 이미 막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헌법재판관들이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관습헌법, 옛날 조선조 시대에 있던 경국대전을 관습 그 법전이라고 보고 그걸 근거로 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위헌 결정을 내린 9명의 재판관은 두고두고 얼굴을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법조계 최악의 말하자면 악의적인 그 위헌 결정입니다. 우리는 이미 48년에 국가를 건립하면서부터 헌법을 명문화된 헌법을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집행이 되는데, 경국대전은 벌써 500년 전 법전을 가지고 그 관습헌법을 가지고 들이대는 그런 놈의 재판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정권을 뺏기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완전히
부익부 빈익분으로 가고 있는 사회가 돼버렸거든요. 지금 경제가 아주 엉망이죠. 일자리가 없죠. 시간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라고 지금 그렇게 속이려고 그러고 있죠. 시간제 일자리는 그냥 시간제 일자리지 좋은 일자리일 수는 없죠. 일자리라고 하는 건 안정되고 자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또 그만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야지 아르바이트 자리를 자꾸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자리 숫자만 채우려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시급 자리. 시급도 제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4,800원 시간급 최저임금이 4,800원 가지면 뭐 사 먹을 수 있죠? 짜장면 한 그릇. 네? 짜장면 한 그릇. 짜장면 6,000원이에요. 그 동네는 비싸네요. 세종시는 5,000원인데. 원래 그 최저임금을 가지고 무엇 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그 나라의 기준을 삼습니다. 대개 우리는 이제 짜장면 한 그릇 정도를 사 먹는데 다른 나라 웬만한 나라들은 맥도날드 2개 내지 5개를 사 먹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에다가 그 콜라까지 포함해서 대개 요즘에 얼마 합니까? 한 6, 7천 원 하나요? 대개 2개 정도를 사 먹을 수 있어야 기본적으로 사람 사는 세상 같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유럽의 나라들이 아주 비싼 그 고소득인 데는 5개 정도를 사 먹고 웬만한 나라들은 그 2개 정도를 사 먹습니다. 그러니까 한 3, 4천 원 되는 거예요. 시간급. 이렇게 돼야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갖추면서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한테 급식을 주자니까 왜 무료로 주느냐? 돈을 받고 줘야지.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군대 가 있는 의무 병사한테 도시락 사갖고 와서 보초을 하면 누가 쓰겠어요? 의무교육이면 의무급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의무교육을 시키려면은 학교 안 가면 벌 받잖아요. 의무교육이니까. 그러려면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품을 다 제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교과서, 급식, 그 준비물 이런 거 학교에서 다 줘야 되는 거거든요. 유럽의 교실들은 학교 안에 간식까지 차려놨습니다. 교실 안에. 그 쉬는 시간에 애들이 먹을 수 있도록 요구르트, 과일, 초콜릿, 치즈 이런 거 학교 교실 안에 놓았다고요. 필요한 때는 언제든지 가지고 먹을 수 있게. 그런 정도가 돼야만이 그것이 이른바 사람 사는 세상의 학교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처럼 이렇게 그 인색한 사회가 돼서는 나라가 발전을 못하는 거거든요. 계속 갈등만 겪는 것이지. 이런 그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아까 말한 그 이런 SOC 투자 쪽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진도가 나갔는데 이런 사회복지 정책 쪽은 초기 단계에 우리가 머물르고 많은 상태에서 정권을 뺏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해내 나가느냐는 것이 큰 과제라고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